어머님,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된 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아셨어요? 며느리가 제게 한 말이었어요. 그날 저는 장롱 속에서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오정임, 올해 68입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그냥 평범한 반찬 가게 아주머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전 경찰서장이었거든요. 그때는 강직했고 누구보다 원칙을 지키며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손자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외로운 시어머니일 뿐이죠. 제 며느리 서미연은 3년 전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재혼이었어요.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웃는 얼굴도 예뻤고 아들 동아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차갑게 변했고 집안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했어요. 손자 서준이는 올해 18입니다. 미연이 데리고 들어온 아이였죠. 처음엔 제 친손자가 아니라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동아가 서준이를 친자식처럼 대하니까 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저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고 가끔 가게 일도 도와줬죠.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서준이를 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였어요. 미연은 서준이를 과하게 감췄습니다. 아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서준이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면 항상 가로막았어요. 마치 제가 손자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아들 동아는 그런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항상 엄마가 그만 좀 하라고 했어요. 저는 점점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이미 밥상을 차려놨고 제가 손을 대려고 하면 필요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방은 점점 작아졌고 제 물건들은 하나둘 창고로 옮겨졌어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환절기라 옷을 정리하려고 장롱을 열었어요. 그런데 장롱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미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며느리 물건이 제 장롱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이죠.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친자 확인서가 들어 있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에는 서준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 란에는 제 아들 윤동아의 이름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서준이가 동아의 친자식이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라고 믿었던 게 전부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저는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명확했어요. 검사 날짜는 1년 전이었죠. 미연이 이 집에 들어온 지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럼 미연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준이가 동아의 아들이 아니란 걸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를 속이고 살아왔다는 겁니까? 저는 당장 아들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아도 이 사실을 알아야 했어요. 제 손자라고 믿었던 아이가 사실은 남의 아들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동아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미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서준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꼭 쥐고 있었죠. 동아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로 그를 제 방으로 불렀어요.
동아는 피곤한 얼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동아야, 이게 뭐냐고 물었죠. 동아는 서류를 받아들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너 이거 알고 있었냐고요? 서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동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들이, 며느리가 모두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왜 나만 속였냐고요. 동아는 한숨을 쉬더니 엄마가 알면 난리 칠 것 같아서 말 안 했다고 했어요. 난리를 친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제가 화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동아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서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제가 키우기로 한 아이라고요. 그리고 미연 씨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과거가 복잡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저를 무시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미연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동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미연은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봤어요. 미연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거 제 물건인데요. 남의 물건 함부로 뒤지시는 거 아니셨나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의 물건이라고요? 이 집은 제 집인데 제가 제 장롱을 정리하는 게 잘못이에요? 미연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어머님 장롱이요? 이 집은 이제 제 명의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머님 장롱도 제 거죠.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집이 며느리 명의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동아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연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몰랐던 모양이네요. 이 집은 작년에 이미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동아 오빠 명의였는데 제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을 뻔해서 급하게 명의를 옮긴 거죠. 그리고 동아 오빠 통장이랑 적금도 다 제 명의예요. 사업하려고 필요했거든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동아는 눈을 피했어요. 그럼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죠. 동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해뒀던 건 나중에 상속세 문제가 있을까봐 미리 옮겨둔 거였죠. 그런데 그게 며느리 명의로 넘어갔다고요? 미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적금 통장 있잖아요. 그것도 이미 제가 찾았어요. 동아 오빠 도장 있으면 가족이 찾을 수 있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잘 쓸게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나중에 손주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태주려고 모아둔 거였죠. 그런데 그걸 며느리가 몰래 빼갔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다 돌려놓으라고요. 하지만 미연은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시어머니, 당신은 이제 여기 없는 사람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가 완전히 당한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제 아들과 결혼해서 제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이 집에서 몰아내려는 거였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제가 평생 경찰로 살면서 법을 지키고 정의를 외쳤는데
정작 제 가족한테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친구 조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조 여사는 저보다 2살 어린 66인데 입은 거칠지만 정보력만큼은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시장 소문이란 소문은 다 알고 있죠. 조 여사는 제 얘기를 듣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정임아. 그래서 내가 재혼남 조심하라고 했잖아. 재혼하는 여자들 중에 돈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 많다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며느리 손에 넘어간 상황이었으니까요. 조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임아, 혹시 고일남이라는 사람 기억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일남이요? 그 이름을 들은 게 몇십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일남은 제가 젊었을 때 만났던 남자예요. 경찰서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결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일남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일남은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부인과 딸이 있었죠. 일남은 저를 위해 이혼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제가 남의 가정을 파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금 제 남편을 만나 결혼했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 동아를 남겨줬어요. 조 여사는 말했습니다. 일남이가 지금 시의원이야. 시의회에서 꽤 힘이 센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한테 한번 도움 청해봐. 아는 사람 통해서 연락처 알아볼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 사람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아. 30년 만에 연락해서 내 처지 하소연하는 게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조 여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에이, 뭐가 창피해. 지금 내가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자존심 챙길 때야? 일남이가 너 좋아했잖아. 분명 도와줄 거야. 저는 결국 조 여사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이미 모든 걸 손에 넣었고 아들은 아내 편만 들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일남을 만났습니다. 시청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였어요. 일남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세웠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죠. 일남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정임이 정말 오랜만이야. 얼마 만이야? 30년?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남은 커피를 주문하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날 찾았어? 조 여사한테 대충 들었는데 며느리 문제라면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빼돌린 것, 손자가 친손자가 아닌 것, 아들이 아내 편만 드는 것까지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일남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임아,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그 전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일남을 쳐다봤어요. 일남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며느리 서미연 말이야. 그 사람이 원래 내 딸이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며느리가 일남의 딸이라고요? 일남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연이 내 전 부인이 낳은 딸이야. 내가 너랑 헤어진 후에 부인이랑 이혼했거든. 그때 미연이가 5살이었어.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미연은 일남의 딸이고 제가 예전에 사랑했던 남자의 딸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제 아들과 결혼한 걸까요? 일남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 후에 미연이 엄마가 애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어. 나는 미연이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 그러다 몇 년 전에 우연히 소식을 들었어. 미연이가 시장 근처에 산다는 걸 말이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미연은 일남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와의 관계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일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연이 엄마가 미연이한테 많은 얘기를 했나 봐. 나에 대해서, 그리고 너에 대해서도. 미연이 엄마는 날 원망했거든.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남을 떠난 건 오히려 그 부인을 지키려고 한 거였잖아요. 제가 끼어들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일남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설명했어. 하지만 미연이 엄마는 믿지 않았지. 오히려 내가 나를 유혹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원망을 미연이한테까지 심어준 거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미연은 저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접근한 건가요? 일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럴 거야. 미연이는 복수하려고 내 아들한테 접근한 것 같아. 내 재산을 빼돌리고 너를 집에서 쫓아내려는 거지.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미연이 우연히 동아를 만난 것도, 재혼한 것도, 서준이를 데리고 들어온 것도 전부 복수를 위한 거였죠. 일남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정임아, 미안해. 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됐어.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도와줄게. 미연이를 막을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요? 이미 모든 게 며느리 명의로 넘어갔는걸요. 집도 통장도 전부요. 일남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 거야. 명예 이전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하면 돼. 그리고 미연이가 사기 혐의로 접근했다는 것도 밝혀야 하고. 저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고소하면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동아는 이미 아내 편만 들고 있는데요. 일남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정임아, 지금은 내가 살아남는 게 먼저야. 아들 걱정은 나중에 해. 미연이한테 당하고만 있으면 넌 정말 거리로 쫓겨날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남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였죠. 일남은 시의회에서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미연의 과거를 조사해 보겠다고 했어요. 뭔가 허점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일남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미연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비웃듯이 쳐다봤죠. 어디 갔다 오세요? 요새 밖에 자주 나가시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미연이 뒤에서 말했어요. 아, 참. 어머님 방 말인데요. 다음 달부터 서준이 방으로 쓰려고 해요. 어머님은 작은 방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돌아서서 미연을 쳐다봤습니다. 작은 방이요? 그 방은 창고잖아요. 미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머님 혼자 쓰시는데 큰 방 필요 없잖아요. 서준이는 책도 많고 공부방도 필요하니까요.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어요. 어차피 이 집은 미연 명의니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장롱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른 서류가 더 있을지 모르니까요. 한참을 뒤지다가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은행 서류였어요. 명예 이전 동의서였죠. 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순간 깨달았어요. 미연이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한 거예요. 제 방에 보관했던 도장을 가져다가 서류에 찍은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정식으로 명예 이전이 처리된 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다시 일남에게 연락했어요.
일남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도장 도용은 명백한 범죄니까.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어떤 식으로 반격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조 여사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임아, 큰일 났어. 내 며느리가 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한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양병원이요? 무슨 소리예요? 조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소문 들었어. 내 며느리가 병원에 가서 상담했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요양병원 알아보고 있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치매요? 저는 멀쩡한데요.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정상인데 무슨 치매예요? 조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며느리가 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지. 그럼 법적으로 내 판단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 그러면 재산 문제도 명예 이전 문제도 전부 며느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연이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조 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 신청서도 제출했다던데. 다음 달쯤 너를 입원시키려는 것 같아. 저는 당장 일남에게 전화했습니다. 일남은 제 얘기를 듣더니 화를 냈어요. 미연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정임아, 당장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 내가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아놔야 해. 그래야 며느리 주장을 막을 수 있어. 저는 그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치매는커녕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인지 능력이 더 좋다는 소견이 나왔죠. 저는 진단서를 들고 안심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제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아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저는 동아를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미연도 옆에 앉아 있었죠. 동아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연이랑 얘기해 봤는데요. 엄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한데.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정상이래. 하지만 동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요새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제도 가스 끄는 거 잊으셨고, 지난주엔 약 먹는 시간도 헷갈려 하셨고. 저는 황당했습니다. 가스를 깜빡한 적도 없고, 약도 제대로 먹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부정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어머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도 봤고요. 이건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 그만해요. 나는 멀쩡하다고요.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어요. 엄마, 인정하세요. 엄마 나이에 그럴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냥 요양병원에서 잘 관리받으면서 지내시면 돼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요. 며느리 말만 믿고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다니요. 저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오늘 병원에서 받은 거야. 나 정상이래. 치매 아니라고. 동아는 진단서를 받아들더니 난처한 얼굴을 했어요. 미연은 진단서를 빼앗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가셔서 받은 진단서잖아요. 제대로 된 검사도 안 받았을 거고요. 우리가 같이 가서 정밀 검사 다시 받아요. 저는 황당했어요.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았는데 믿지 않겠다는 거죠. 미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맨날 간섭하시고 서준이한테도 이상한 말씀하시고 차라리 요양병원 가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서로 좋지 않겠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본심이 나온 거예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싶었던 거죠.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동아야, 너도 엄마를 쫓아내고 싶어? 동아는 눈을 피했어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엄마 건강을 위해서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일남에게 전화했습니다. 일남은 제 얘기를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임아,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 며느리를 고소하자. 명예도용, 사기, 전부 다. 저는 망설였어요. 며느리를 고소하면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남은 말했습니다. 아들은 나중 문제야. 지금은 내가 먼저야. 며느리한테 당하고만 있으면 넌 정말 요양병원 갈 거야. 그리고 평생 갇혀 지내게 될 거라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남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명예도용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동시에 명예 이전 무효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며칠 후 미연에게 고소장이 전달됐습니다. 미연은 집에서 난리를 쳤어요. 고소장을 들고 저한테 달려왔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저를 고소하신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미연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동아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했다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말하세요. 어차피 아들도 알게 될 거예요. 동아는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미연이를 왜 고소한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도장을 도용해서 명의를 바꿨어. 내 통장도 몰래 빼돌렸고, 이건 범죄야. 동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미연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해라고요? 증거가 다 있는데요? 동아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발이요. 미연이가 전과자 되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며느리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속였어. 그리고 날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고, 동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랑 저는 끝이에요. 엄마가 미연이를 고소하면 저는 엄마 편을 들 수 없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우리 끝이야. 동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남으려면 싸워야 했으니까요. 며느리를 고소한 후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연은 저를 보면 노골적으로 화를 냈고 동아는 아예 저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서준이만 가끔 제게 인사를 했지만 그것도 미연 눈치를 보면서였죠. 저는 일남과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명의 도용 증거는 확실했어요. 제가 동의하지 않은 서류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남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미연이의 과거를 파헤쳐야 해. 그 사람이 왜 내 아들한테 접근했는지 명확한 동기를 밝혀야 해. 일남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미연은 결혼 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만났을 때도 그 남자의 재산을 노렸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는 들키는 바람에 결혼까지 가지 못했죠. 그러다 제 아들 동아를 만난 겁니다. 탐정이 가져온 서류 중에는 미연의 전 남편에 대한 정보도 있었어요. 서준이의 친아버지 말이죠. 그 남자는 지금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미연과 이혼 후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미연이 서준이를 데리고 사라졌기 때문이죠. 일남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연이는 계획적으로 움직였어. 서준이를 데리고 동아한테 접근한 것도 재혼을 서두른 것도 전부 계산된 거야. 저는 물었어요. 그럼 서준이는 알고 있을까요? 자기 엄마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요? 일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모를 거야. 서준이는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미연이가 아들한테까지 진실을 말했을 리 없어. 저는 서준이가 안쓰러웠습니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었어요. 그저 엄마를 따라 살아온 것뿐이죠. 며칠 후 저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연 측에서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요. 미연은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판단력이 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명예 이전에 동의했던 것을 잊어버린 거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도 유분수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한테는 병원 진단서가 있잖아요. 어르신께서 정상이라는 증거가 명확하니까 상대 주장은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미연은 제가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구박하고 손자를 빼앗으려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웃 주민들한테도 거짓 증언을 부탁한 것 같았습니다. 조 여사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정임아, 내 며느리가 시장에서 소문 퍼뜨리고 다녀. 내가 며느리를 학대했다고, 손자한테 이상한 말 했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대라니요? 저는 며느리한테 한 번도 손찌검한 적 없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는데요. 조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며느리 말만 믿더라. 젊은 사람 말이 더 믿음직하게 들리나 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제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일남은 다시 탐정을 보냈고 이번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미연이 동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저에 대해 조사했다는 거예요. 제 재산 규모, 제 과거 경력, 심지어 일남과의 관계까지 전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탐정이 가져온 서류 중에는 미연의 노트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제 일정이 적혀 있었고 제가 자주 가는 장소들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통장 비밀번호까지 적혀 있었죠. 일남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야. 미연이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저는 노트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미연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복수하기 위해 접근한 거였죠. 변호사는 이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재판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며느리와 맞서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아들의 얼굴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동아는 어떤 표정으로 법정에 나타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남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에는 이미 미연과 동아가 앉아 있었어요. 미연은 말끔한 옷을 입고 있었고 동아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명의 도용 서류, 미연의 노트, 탐정이 조사한 자료들까지 전부요. 미연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노트는 단순히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 기록한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명예 이전도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는 더 강력한 증거를 내놓았어요. 미연이 결혼 전에 다른 남자에게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의 전 남편 증언도 확보했다고 했죠. 판사는 미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결혼이 계획적이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니도 잘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며느리가 처음부터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판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럼 명예 이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고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미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동의하셨어요. 다만 나중에 잊으신 것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어요. 판사는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원고 측 증거는 모두 확인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재판은 계속됐고 증인 신문도 이어졌습니다. 일남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일남은 미연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미연의 엄마가 저를 원망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일남을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판사는 미연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이 피고인의 친아버지라는 게 사실입니까?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입니다. 판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원고와 증인의 과거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까? 미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판사는 미연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아들과 결혼한 겁니까? 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네, 알고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수하고 싶었으니까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미연을 쳐다봤어요. 미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엄마는 평생 원고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원고가 제 아버지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는 가난하게 살았고 엄마는 병들어 죽었어요. 저는 엄마를 위해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연의 말이 진짜였어요. 처음부터 복수가 목적이었던 거죠. 미연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엄마 인생을 망쳤어요. 당신 때문에 엄마는 평생 불행했고 저도 불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억울했어요. 제가 일남을 떠난 건 오히려 미연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였잖아요. 제가 끼어들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일남이 소리쳤습니다. 미연아, 내 엄마가 잘못 알고 있던 거야. 정희미는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날 떠난 거라고. 미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당신들이 만나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요. 일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연아, 어른들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순 없어. 이건 범죄야. 미연은 비웃었어요. 범죄라고요? 원고가 제 인생을 망친 것도 범죄 아닌가요?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피고인의 발언은 동기를 설명하는 것일 뿐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미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갑게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재판은 몇 시간 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서미연은 명예도용 및 사기 혐의로 유죄,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전부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죠. 하지만 동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만족하셨어요? 제 아내를 감옥에 보내서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아야,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미연이가 먼저 우리를 속인 거잖아. 동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미연이가 무슨 짓을 했든 엄마는 제 가족을 지켜줘야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미연이를 고소했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내 편만 들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지른 범죄를 보고도 말이죠. 동아는 법정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엄마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이제 엄마 없이 살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일남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정임아, 괜찮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들도 이해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동아는 절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연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아들을 잃은 것 같았어요.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걸까요? 조 여사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임아, 잘했어. 내가 안 싸웠으면 정말 집에서 쫓겨났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들과의 관계, 손자와의 관계,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동아는 서준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야 했고 제 인생을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며느리와의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세우는 싸움 말이죠. 재판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동아는 서준이를 데리고 완전히 떠났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반찬 가게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제 사연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위로의 눈빛을 보냈죠. 조 여사만큼은 매일 찾아와서 제 옆에 있어줬습니다. 정임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계속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동아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서준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조 여사가 심각한 얼굴로 제게 왔습니다. 정임아, 큰일 났어. 내 아들이 보험금 수령자를 바꿨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보험금이요? 조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아가 가입한 생명보험 있잖아. 원래 수령자가 너였는데 최근에 미연이랑 서준이로 바뀌었대. 내가 보험 설계사 친구한테 들었어. 저는 놀랐습니다. 보험 수령자를 바꿨다고요? 그것도 미연과 서준이로요? 조 여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동아가 최근에 건강이 안 좋다는 소문도 있어. 병원에 자주 간다더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아프다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당장 일남에게 연락했습니다. 일남은 제 얘기를 듣더니 심각하게 말했어요. 정임아, 이상해. 왜 갑자기 보험 수령자를 바꾼 걸까? 게다가 미연이는 지금 감옥에 있잖아.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있는데 왜 수령자로 지정한 걸까요? 일남은 다시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동아의 보험금은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수령자가 미연과 서준이로 바뀐 건 재판 직전이었어요. 마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것처럼요. 탐정은 더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동아가 최근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미연과 서준이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아들이 유언장까지 썼다고요? 그럼 정말 건강이 안 좋은 건가요? 일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정임아, 혹시 동아가 자살을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살이요? 설마 그럴 리가요. 하지만 일남 말을 들으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은 것, 보험 수령자를 바꾼 것, 유언장을 쓴 것까지요. 저는 당장 아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남과 함께 동아가 사는 곳을 알아냈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제 집을 떠난 후 서준이와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동아가 나타났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동아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엄마, 왜 왔어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동아야, 너 많이 아픈 거 아니야? 병원은 다니고 있어? 동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닫으려고 했죠. 저는 급하게 문을 잡았습니다. 동아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너 보험 수령자 바꿨다며? 그리고 유언장도 썼다고? 동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아야, 너 혹시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지? 동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에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정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 동아야,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잘못했어. 미연이를 고소한 거 후회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동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쳤어요. 미연이도 감옥에 갔고 서준이는 힘들어하고 저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동아야,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동아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는 천천히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해줬죠. 사실 동아도 미연에게 속았던 겁니다. 미연은 동아에게 저를 미워하라고 계속 세뇌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우리를 쫓아내려 한다고요. 동아는 그 말을 믿었고, 그래서 제 편을 들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동아도 피해자였던 거죠. 일남은 동아를 설득했습니다. 보험 수령자를 다시 바꾸라고, 유언장도 파기하라고요. 동아는 고민 끝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이였어요. 서준이는 친어머니가 감옥에 간 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저는 서준이를 찾아갔습니다. 서준이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싫어요. 엄마를 감옥에 보냈잖아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준아, 할머니도 힘들었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 서준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사랑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했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준이는 아직 어렸어요. 엄마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건지 이해하지 못했죠. 저는 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넌 행복했니? 엄마랑 있을 때? 서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엄마는 항상 화나 있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행복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복수에만 집중했으니까. 그런데 서준아, 넌 복수 같은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서준이는 저를 쳐다봤어요. 그럼 할머니는 저를 받아주실 거예요? 제가 할머니 진짜 손자가 아닌데도요? 저는 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넌 할머니 손자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말이야. 서준이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일남은 서준이 친아버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문제를 논의했어요. 친아버지는 서준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서준이는 거절했습니다. 동아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죠. 법원은 동아에게 서준이 양육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준이를 돌볼 수 있게 됐어요. 조 여사는 제 선택을 걱정했습니다. 정임아, 괜찮겠어? 며느리 아들을 키우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서준이는 잘못이 없어. 그 애는 그냥 엄마를 따라 살았을 뿐이야. 며칠 후 저는 감옥에 있는 미연을 면회 갔습니다. 미연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왔어요? 저는 미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준이 때문이에요. 서준이는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엄마 없이 살아야 하니까요. 미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서준이한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연 씨,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았어요? 복수에만 집중하면서요. 미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엄마를 위해 살았어요. 엄마가 평생 불행했으니까 저라도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서준이를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미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미연 씨, 이제 그만 놓으세요. 복수도 원망도 전부요. 그래야 서준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미연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서준이 잘 부탁해요.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론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남이 전화했습니다. 정임아,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할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일남과 저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일남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정임아,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정말로요. 일남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30년 전에 못 이룬 거 말이야. 저는 일남을 쳐다봤어요. 일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일남 씨, 저는 이제 68이에요. 그리고 손자도 키워야 하고요.
일남은 웃었습니다. 나도 73이야. 그리고 손자 키우는 거 도와줄 수 있어. 우리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천천히 시작해봐요. 일남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죠.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는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고 서준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우리는 다시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동아는 여전히 미연을 그리워했고 서준이는 가끔 엄마 생각에 울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곁에서 지켜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미연이 한 일은 분명 나빴지만 서준이한테는 엄마였으니까요. 서준아, 내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야. 엄마도 힘들었거든. 할머니 엄마가 평생 불행하게 살았으니까.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용서했어. 미워하면서 사는 건 너무 힘드니까. 서준이는 처음으로 밝게 웃었어요. 저도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는 예전처럼 다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사연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동정이 아니라 응원의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조 여사는 매일 가게에 들러서 수다를 떨었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사시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아야죠. 제가 주저앉으면 손자는 누가 키워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줬습니다. 저는 그들의 응원이 힘이 됐어요. 일남은 매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전에 못다한 시간을 천천히 채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남은 서준이에게도 잘해줬어요. 서준이를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축구 경기를 보러 가기도 했죠. 서준이는 일남을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조 여사는 저희를 보며 놀렸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연애하네. 부럽다, 부러워. 저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연애예요? 그냥 오랜 친구예요. 조 여사는 손사래를 쳤어요. 에이, 누가 봐도 연애지. 보기 좋아, 정말로.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이 다시 의미 있게 느껴졌죠. 몇 달 후 미연이 가석방됐습니다. 형기를 다 채우지는 않았지만 모범수로 인정받아 일찍 나온 거예요. 미연은 출소 후 바로 서준이를 보러 왔습니다. 저는 미연과 서준이를 만나게 해줬어요. 서준이는 엄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연도 아들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미연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는 미연을 쳐다봤습니다. 미연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감옥 생활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았죠. 미연 씨, 이제 복수는 그만하세요. 서준이를 위해서라도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서준이랑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요. 저는 미연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차리려고요. 서준이랑 함께 운영하면서 살고 싶어요.
어머님한테 빌린 돈은 꼭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괜찮아요. 그냥 서준이 잘 키우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미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정말로요. 저는 미연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제는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연도 피해자였던 거죠. 엄마의 원망을 물려받아 평생 복수에 집착하며 살았으니까요. 미연은 서준이와 함께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끔 서준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미연은 변했어요. 예전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겸손해졌죠. 어느 날 미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버지를 만나봤어요. 고일남 의원님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남을 만났다고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 엄마에 대한 진실도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버지를 빼앗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가정을 지키려고 떠났다고요. 저는 그동안 엄마 말만 믿고 어머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저는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미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인생을 망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인생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미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정말 강하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미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복수와 원망을 버리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동아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서준이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미연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남이 자주 도와줬고 조여사도 옆에 있었죠. 가끔 동아와 서준이도 가게를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 일남이 제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임아, 우리 결혼할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이요? 이 나이에요? 일남은 웃었습니다. 왜 안 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 남은 인생 함께 살면 안 될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남과 결혼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우리는 이미 30년 전에 서로를 사랑했으니까요. 좋아요. 결혼해요. 일남은 기뻐하며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죠. 동아도 축복해줬고 서준이도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미연도 왔어요. 미연은 저에게 꽃다발을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저는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일남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고 함께 반찬을 만들고 함께 손주들을 돌봤어요. 조 여사는 우리를 보며 놀렸습니다. 아이고, 신혼부부네. 보기 좋아, 정말로. 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일남도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반찬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저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와의 전쟁, 아들과의 갈등, 법정에서의 싸움까지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남이 옆에 앉았어요. 뭘 생각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난 일들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일남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힘들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일남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임아, 넌 정말 대단해. 그 모든 걸 이겨냈잖아. 저는 웃었어요. 혼자 이긴 게 아니에요. 일남 씨가 도와줬고, 조 여사가 응원해줬고, 아들이 돌아왔고, 손주가 함께 했으니까요. 일남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노을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짜는 결국 무너지고 진짜는 남는다는 걸요. 미연이 만들려고 했던 가짜 가족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진짜 가족은 남았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 말이죠. 서준이는 더 이상 피가 섞이지 않은 손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손자였습니다. 미연도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힘들게 살아온 한 사람일 뿐이었죠. 저는 반찬통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일남이 물었습니다. 내일 뭐 만들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치찌개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요. 일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우리는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짜는 결국 무너지고 진짜는 남는다. 가족도 사랑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이는 68이지만 마음만큼은 20살처럼 설렜어요. 일남과 함께하는 날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 반찬 가게에서 손님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조 여사가 말했듯이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68배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요. 며느리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과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써내려갈 겁니다. 행복하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예요. 저는 싸웠고, 이겼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는 결국 남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니까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함께 나눠요. 감사합니다.